자, 안녕하십니까. 등기법 용어의 정리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각하서부터 볼게요. 각하. 각하는 등기한이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한이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 그럽니다. 그다음에 보정. 보정이라는 말은 보충 정정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잘못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럼 등기관이요, 이거 좀 덜 쓴 거 있으니까 보충하세요. 또는 고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정이라는 것은 고치는 거, 보충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취하. 취하는 철회하는 거예요. 취소시키는 거. 그래서 취하는 이제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신청했다가 걷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걷어들인 것을 취하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신청. 이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불복하는 것을 이신청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중복돼서 쭉 나옵니다. 보존은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요, 처분 제한,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처분을 제한하는 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처분을 제한한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가도,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이 압류되거든요. 압류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경매도 처분 제한 등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체납자, 세금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체납. 자, 세금을 안 내면 그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요. 압류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체납자의 재산을 내다 파는 게 뭐였죠? 공매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압류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공매로 팔리는 거예요. 순서를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압류라고 하는 글씨가 떴다. 압류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 세금 안 냈다, 벌금 안 냈다, 과태료 안 냈다, 이런 것들이 압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등기인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소유자를 바꾸는 게 이전이에요. 되셨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자, 이거는 이제 말을 끊어 읽으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뭐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합니다. 이 협의는 상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 한 명 빼면 안 돼요. 막내 빼면 안 돼. 전원이 해야 돼. 전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전원이 하고요. 그 협의했다고 하는 서류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유류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유증 배우셨잖아요. 유증이 뭐죠? 유언으로 주는 거잖아요. 유언. 근데 유언으로 주는데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이라는 말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이 자식만 3명 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정 상속지분은 균등해요. 삼형제니까 3분의 1씩 법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표시인데 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막내한테 다 줘라, 이렇게 유언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런 유언도 없었으면 3분의 1씩 가져갔을 텐데 유언으로, 유증으로 막내한테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는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아무리 유언을 해도 못 받는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최소한 상속인이 보장받는 몫을 말해요. 아무리 유언으로 전 재산 막내한테, 큰오빠한테 줘라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하고요. 유류분은 우리 법정 상속 1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형제면 원래 법정 상속분이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막내한테 주어라 유언을 했어도 법적으로 첫째하고 둘째는 보장받는 몫이 원래 3분의 1의 반은 보장받아요. 3분의 1의 반이니까 6분의 1이죠. 그 6분의 1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법 시험에 이제 유류분 이런 단어들이 이제 또 막 나온다고요. 자, 유류분 개념 잡으셨고, 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포괄 승계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누가 상속받아요? 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이 누구다? 피상속인. 자, 그다음에 진정 명예회복.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명인이 무권리자이고 진정한 소유자가, 자, 올해도 시험에 났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할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고 등기는 됐는데 사실 이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말소.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되면 전 소유자라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전 등기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전 등기. 그럼 이 등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누구 앞으로?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이전해 주는 등기. 이때 이 이전 등기를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원인을 씁니다.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 원인의 소유권 등기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가요. 현재 등기를 뭐 하지 않고 말소하지 않고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매 특약. 자, 특약이에요. 특별히 약속한 건데요. 뭐 할 걸 약속한 거냐면 다시 사올 것을 예약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도 나오지만 환매 특약은 민법에서 얘기하기를 조건이 있어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지금 파는 거잖아요. 매도 파는 사람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사올게라고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매 특약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환매 특약을 할라 치면 언제 해야 된다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 문제 동시에 됩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환매 특약이라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신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믿고 믿을 신자. 맡길 탁자. 믿고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탁. 그래서 신탁에서는 이제 용어가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하는 신탁은요, 신탁법상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신탁법상, 민법에서 신탁은 민법상 신탁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좀 달라요. 뭐 명의신탁 이런 신탁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신탁법에서는 맡긴 사람을 위탁자 그래요.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 관계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했을 때 수익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신탁 관계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을 수익자 그래요. 그래서 신탁 관계인 하면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맡기는 위탁자, 맡은 수탁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온다. 자, 그 정도 신탁은 개념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을 할 때는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탁 계약이 내용 계약서가 신탁의 내용이죠. 그럼 이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할 때 부동산을 신탁한다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신탁이다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다 그 내용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요. 신탁 원부가 신탁 계약서 가지고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신탁 원부는 신탁 관계를 자세하게 적은 장부를 말하는데 이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신탁 원부.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종류들이 쭉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지상권 하면 이제 땅 지자니까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땅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계약을 해서 이거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설정 계약. 그다음에 법으로 정해서 계약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법정 지상권 그럽니다. 어쨌든 남의 땅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왜 사용하냐면요.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이라든지 공작물, 수목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권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 그럽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데요. 토지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 지상권 그럽니다. 여기서의 구분은 상하의 구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죠. 지하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상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고가도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 지상권 이렇게 됩니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하고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는 이제 땅 지자니까 땅을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서비스라는 거예요. 어떤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하면 토지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어떤 토지를 위해서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 그럽니다. 지역권. 자, 그래서 이제 지역권 하면은 이 용어가 제일 기본 용어인데 토지가 두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이름이 승역지란 말이 나오고 요역지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10번지가 있고 11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도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10번지 입장에서 봅니다. 자,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0번지는 맹지예요.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죠. 도로가 이쪽에 있다고. 그럼 10번지에서 도로 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몇 번지를 지나가요? 11번지. 그럼 이 10번지를 좀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남의 땅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되겠죠. 그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럼 이때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는 거죠? 이 토지를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20번지는 11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요역지 그래요. 요역지. 그럼 이 토지는 편의가 서비스, 편의라는 게 여기예요.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그래요. 이제 올해 시험에도 또 나왔는데 지역권에서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제일 이제 출발이에요. 지역권에서는.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느 토지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어느 토지를 사용한다. 승역지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부담을 받는 토지를 승역지, 그다음에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 가볼게요. 전세권 우리 많이 듣는 말인데 전세금 주고 사용하는 용익 물권이에요. 부동산을 이건 이제 토지도 사용할 수도 있고 건물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용익물권은 물권인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물권은 용익물권,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을 이제 용익물권 사용하는 권리고, 담보물권 하면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교환 가치인 담보를 잡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담보 잡은 물건을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죠. 담보권 행사가 뭐였죠? 경매 신청하는 거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물권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담보물권에서 저당권이 있고요.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런 권리들을 자, 담보물권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아까 전세권은 물권인 거고요. 임차권은 채권인데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고요. 차임을 지급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 그럼 이때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런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근데 요 임차권은요, 여러분들 전세권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법학에서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살아오면서 우리가 전세 월세할 때 그 전세 있죠. 그거는 임차권. 보증금 지급하고 전세 얻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물권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이름이 전세인 것뿐이지 법적 성질은 뭐다? 임차권, 임대차예요. 임차권. 그리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라는 걸 써서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생기는 게 전세권이고요. 우리가 전세 월세할 때 하는 것은 그 전세는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세라는 말하고 보통 이제 전세라는 말하고 전세권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전세를 전세권이 아니다 해서 채권적 전세 이렇게도 표현해요. 채권적 전세.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세는 채권이에요. 채권적 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 성질은 뭐다? 임차권이다. 올해도 채권적 전세라는 말이 등기법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주택이 뭐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못 받았으면 그때 법원에다가 부동산 소재에 관할 법원에다가 요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에다가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서 등기하도록 촉탁을 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권의 대항력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채권은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갖는 거예요. 순위. 경매, 만약 혹시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이 없어요. 순위가 없는데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하면.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등기하면 또 비용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통 임차권은 등기해야 되는데 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 일반 상가는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을 갖도록 해줬어요.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요, 이사 들어가고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까지 있는 상식으로 또 알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그런데 이 점유하고 주민등록은요, 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이사 나오거나 전출 나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세 안 나간다고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그런데 나는 저쪽에 이사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냥 이사 나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뭐 보증금 받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나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끝났는데도 보증을 못 받으면 등기를 해두면 돼. 그 새 얻은 주택에다가 등기를 해두면, 아까까지는 등기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두면 이사 나와도 전출 나와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집 편하게 뺄 수 있다고. 그래도 돈 받을 때까지 내가 순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의 담보로 지급한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돈 빌려주고 담보 잡고 있으면 혹시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 우선 변제란 말은 수순위보다 우선 변제예요. 그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보다 선순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선순위 받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가 저당권. 그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10억을 빌려줬다 칠게요. 10억. 그러면 이 어떤 물건을 담보 잡아야 될까요? 적어도 10억 이상이어야 되겠죠. 한 20억짜리 담보 잡고 10억 빌려준다? 괜찮죠? 혹시 나중에 경매 들어가도 보장이 되잖아요. 10억 정도는 그 매각될 수 있으니까 금액을. 그런데 내가 10억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5억짜리. 그럼 5억 담보 잡고 10억 빌려주는 바보는 없겠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5억을 담보 잡고 10억 빌려줄 수도 있어. 대신에 5억짜리를 3개가 있으면 10억 빌려줄 수 있죠. 5억짜리 물건이 3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10억은 하나인데 담보 잡는 물건이 여러 개인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공동저당. 되셨죠? 요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에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치하는 것을 공동저당. 그러면 3개의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3개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3개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3개에다가 저당권 등기할 때 A, B, C 그러면 A 부동산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A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그러면 거기다가 등기할 때 공동 담보 해놓고 B, C를 써요. A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됐는데 B하고 C 물건도 같이 담보 잡혀있다 이렇게 쓴다고. 그럼 B 부동산에다 저당권 등기할 때는 공동 담보 A, B 부동산에 등기할 때는 A, C 부동산에 등기할 때는 A, 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 저당권 등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개를 담보 잡았다. A, B, C, D, E 5개를 담보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5개의 저당권 등기하는데 A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할 때 공동 담보 B, C, D, E 4개, 나머지 4개를 쓰기는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 이상일 때부터는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부터는 목록을 만들어요. 그것을 공동 담보 목록 그럽니다. 공동 담보 목록. 이거는 몇 개 이상? 5개 이상일 때부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3개 이상 그래서 맨날 틀리죠. 근데 이게 공동 전세 목록 올해 시험인데 답이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전세권도요. 역시 우리나라 이제 전세권이 용익권이긴 하지만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저당권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10억 전세에 5개를
전세 얻을 수 있다고. 10억에 5개 물건을 전세 얻을 수 있다고. 5개 전부에서 10억 전세금. 여기서 지금 전세권이 임대차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목록을 만들어요. 그게 공동 전세 목록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 담보 목록이나 공동 전세 목록이나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가 2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2개일 때는 안 만들어요. 몇 개? 5개. 그다음에 근저당권. 자, 우리가 저당권 그러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죠. 근저당권.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상이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당권의 담보물권 부종성 그래가지고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기간까지 최대한 한도되는 담보되는 금액만 적어주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존속 기간 동안에는 이 금액의 증감이 있거나 없어져도 일시적으로 채권이 없어질지라도 저당권이 안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게 근담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어떤 거예요? 계속적 거래 관계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럼 처음에 5억을 받았다고 했을지라도 이 채권에게 갚을 돈이 5억입니까? 모르죠. 처음에 5억 대출을 받아서도요, 이자가 계속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연체하면서 또 연체 이자가 더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갚을 돈이 5억 3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중간에 일부 상환해서 그러면 4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금액을 확정시키지를 않고요. 확정 안 할 건 나중에 확정을 시키고, 일단 지금은 한도만 담보 금액되는 한도에만 적어두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뭐가 더 쓰기가 쉬워요? 유두리가 있는 게 더 쓰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근저당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대신에 한도에만 적어도 그 한도를 뭐라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자, 그다음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담보 잡는 걸 권리질권 그래요. 권리질권은 나중에 또 자체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볼게요. 자, 변경이라는 글씨 보셨어요? 변경 고치는 거예요. 뭐 고친다고요? 요걸 고쳐요. 등기 명인의 표시. 등기 명인하면 뭐였죠?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였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권리자를 쓸 때는요, 3개를 써요. 성명, 주소, 그다음에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은 무슨 번호였죠? 등기용 등록번호. 요 3개 인적사항 얘기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 3개를 등기명인의 표시라고 합니다. 등기명인의 표시. 등기명인의 표시가 뭐라고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게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죠. 이사 가서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직권 경정 등기란 말이에요. 경정. 자, 경정이 뭐였죠? 여러분, 경정 고치는 거. 고치는데 왜 고쳐요? 일부를 고치는데 원시적. 그렇죠? 후발적 사유로 고치는 것은 변경, 원시적 사유로 고치는 것은 경정. 그러면 경정 등기도 자, 내가 처음부터 잘못 썼다. 그러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그런데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경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등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등기관.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등기관이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이니까 경정이죠. 그래서 등기차를 빠지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 썼다. 그럴 때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정인데 무슨 경정? 직권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가자가 붙어 있어요. 가라는 글씨가 붙어 있으면 미리 해두는 거였죠. 다 예비 등기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보존하려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담보가등기는 뭐였죠?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고요. 담보가등기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무슨 가등기? 청구권 가등기라고 해요.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등기만 해두고, 그럼 가등기만 해뒀다는 얘기는 무슨 뜻? 보존. 순위를 확보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겠다. 그럼 그걸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 했어도, 시간적으로 나중에 했어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요.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가압류는 말 그대로 압류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순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돈 안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압류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경매 들어가면. 근데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과가 생기는데, 경매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가압류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경매 어떻게 들어갔었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판결 얻어서 하는 것이고,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그냥 신청하는 거였죠. 그럼 뭐가 더 쉽다? 저당권자 하는 게 쉽다. 근데 강제 경매는 뭘 얻어야 된다? 판결 얻어야 된다. 이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지금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뭘 먼저 해?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고 경매 들어가야 되잖아. 시간이 걸립니까? 걸리죠. 시간이 걸려. 판결 얻기까지 1년, 2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얻는데 그 전에 미리 해두는 조치가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다음에 절차는 뭐다?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에 뭘 얻어서? 판결을 얻어서.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가압류 해놓으면 아직 종국적이지 않은 거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해두는 조치를 뭐라고 한다? 가압류. 그리고 이 가압류는요, 경매라고 했잖아요. 경매. 경매하고 가압류하고 연결돼요. 그럼 경매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돈 받을 사람, 즉 경매에 붙일 사람이 해두는 거기 때문에 금전 채권자가 합니다. 금전 채권자. 이 키워드예요. 시험용으로. 그래서 가압류는 누가 하는 것이다?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게 뭐다?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럴만 하네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그럼 가압류 결정 내리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요 부동산 가압류 등기해주라고 촉탁을 해줍니다. 자, 요게 가압류고요. 자, 그다음에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가짜가 붙어 있으니까 미리 해두는 거잖아요. 미리 해두는 건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가처분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매수인이 소송 걸 거예요. 소송. 그래서 판결을 얻을 거예요. 그럼 판결을 얻으면 승소하면 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뭡니까? 판결을 얻어야 등기를 하는 거라고, 의리. 왜? 갑이 안 해주니까. 그런데 판결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럼 그 사이에 매도인, 즉 등기는 누구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잖아요. 을은 소송 진행 중인 거고. 그럼 그 사이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이 나중에 승소를 해도 등기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승소할 걸 대비해서 여기다가 미리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해 둔다고. 말 그대로 뭐 하지 못하게. 갑이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해 둬요. 그러면 혹시 갑이 중간에 처분했더라도 을이 미리 가처분해 놨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늦게 된 등기들은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다 없앨 수 있다고, 말소시킬 수 있어요. 자, 의미 되시죠? 이런 제도가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나 가처분이라는 것이나 미리 해두는 조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가처분은 여기다 처분금지 가처분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해둔 거죠? 을이 해둔 거잖아요. 채권자가 해둔 거라고. 근데 이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특정 채권자죠. 특정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전 채권 외의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고, 이거는 금전 채권 아닌 거예요.
금전채권, 외채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가압류 가처분은 묶어두는 거, 채권자가 해두는 좋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핵심이 되는 단어 두 개, 가압류는 금전채권자가 하는 거, 그렇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채권자가 하는 거, 요 두 가지 개념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요,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해요. 매수인이요. 처분금리 내가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못 팔게 해달라. 처분금리 가처분 신청해서 그 얘기가 맞다 싶으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처분 누가 한다 그랬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라 그랬죠? 가지고 있을 때 장래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공시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죠. 예,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하는 게 가처분 등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가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나온 용어들을 한번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신 초심자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기법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셔서 자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실 때 그 내용, 그 문장들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용어의 정리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